예,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가 나온 종목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라와 삼성엔지니어링, 대보마그네틱, 그리고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부터 시작하죠.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또 얘기하게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건설 회사죠. 이제 네. 한라홀딩스 이제 자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 요새 뭐 건설 쪽이 좀 되게 부진합니다. 일단 이제 예상보다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3분기까지 분양 실적들이 대부분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들이 좀 부진한 편인데 한라는 어쨌든 이제 워낙 또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이제 18% 매출액 대비해서 한 18% 정도 되는데 2,906억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시흥에 이제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제 수주를 좀 따낸 것으로 이제 공시로 좀 나와 있는데 한라같이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제 대형 건설사들도 워낙 못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을 잃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 또 상반기에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관련해서 기대감들은 있는데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서 또 강도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들도 좀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좀 상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라를 비롯한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도 좀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크게 이제 실망하실 건 없는 게 어차피 내년도에 저는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누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내년에 뭐 이제 그 정부의 어떻든 이제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은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탄생을 했을 때 그 집권 초기에는 보통 이제 건설 공급을 많이 늘렸던 경향들이 많이 네. 있어요.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건설 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 투자가 GDP 성장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 업종, 특히 한라도 주택도 강하지만 토목적으로도 좀 강한 기업이니까 또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싼 기업이니까요. 한라 같은 기업들은 뭐 오히려 조정 나올 때 조금씩 뭐 모아가셔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가 좀 소외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저희 프로그램 매일매일 애청하시는 분들은 좀 눈치를 채실 법도 합니다. 좀 건설주에 대한 언급 횟수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하나둘 늘고 있거든요. 좀 미리미리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봐주시죠. 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번에 매출액 대비 한 15% 정도 되는데 1조 규모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이제 건설 수주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좀 예전에 나왔던 이제 공시를 이제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수주가 나온 건 아니었고 다만 이번에는 이제 수주 계약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공장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제 3공장까지는 건설이 끝나면서 이제 계속 가동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4공장 이제 많게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5공장, 6공장까지 증설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그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부분 다 도맡아서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건설사인데 주택 사업을 하긴 하는데 예전보다 이제 건설 쪽 비중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위주로 이제 주택 외쪽으로는 다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이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됐을 때는 엔지니어링의 어떤 수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또 거기다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또 사우디 같은 국가들의 이제 플랜트 설비 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요새 사우디도 수소 경제 얘기를 계속 꺼내더라고요. 근데 네. 수소 쪽과 관련된 플랜트 건설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국내 주택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해외에서 엄청난 수주를 받은 건 또 아닌데 왜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왔냐? 이제 그 배경은 사실 이제 국제 유가도 있는데 이 수소 경제 이쪽과 관련해서 굉장히 플랜트 강점이 좀 있어서 향후에 수주를 많이 따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이제 플랜트 건설이죠. 그런 쪽에서 좀 앞으로의 좀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삼성그룹이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다른 이제 기본적인 주택 그 어떤 건설이랑 좀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혼자만 이런 회사가 없잖아요. 국내에 그렇죠.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뭐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사업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탄탄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10,000원 초반대 주가가 이제 20,000원 중반대로 확실히 좀 재평가는 된 느낌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고, 대부 마그네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나왔더라고요. 저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대부 마그네틱도 그때 에코프로 BM으로 이제 납품을 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거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겁니다. 이제 금요일 날 장중에 아마 공시가 나왔던 것 같은데 27억 원 정도 되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17%인데 그 전자석 탈철기 이제 그러니까 철을 없애주는 장비입니다. 그거를 또 중국의 CATL에 공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처가 굉장히 이렇게 다변화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 쪽으로도 납품을 하지만 이 탈철 장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 이런 이제 2차전지나 양극재 회사들이 투자가 늘어날 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부 마그네틱도 꾸준히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내 매수가 있었던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제가 언제부터 여기 MTM 일주일에 3번 했었죠. 네. 꽤 된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한 번씩 꼭 소개했던 분이 또 나왔습니다. 아,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네. 이분이 이제 제가 성함은 얘기 안 드리겠지만 사회이사신데 매달 사시는 분이에요. 네. 7만 원, 그러니까 그 가격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날짜도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매달 100주씩 사요. 매달 사요. 예, 단 한 달도 빼지 않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확인해 보니까 또 여기 전자공시에 공시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제 본업이잖아요. 네. 본업을 하면서도 어쨌든 이제 그 자기 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뭐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삼성전자에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기업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임원분은 당연히 이제 자기 회사 주식을 샀을 때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 주라도 샀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그 여지없이 100주 또 장내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그러니까 이분이 샀다고 올라간 좋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지금 매달 자기의 현금의 일부를 삼성 이제 적금 넣고 있다. 네. 그런 좀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이 안 사회이사의 이제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한 2,000주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대단합니다. 이분도 적금을 하시는데 우리들도 힘내야죠. 예,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포인트에 잡아봤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리포트 통해서 골라온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NH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마이 데이터 시대 깐부라는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제 깐부가 뭐냐면 서로 이제 공유하는 네네. 관계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친한, 예, 그러니까 네 거 내 거를 이제 서로 공유하는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데. 오징어 게임 보셨으면 아마 다 아실 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 경제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시범 서비스가 되고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나의 개인 정보가 기업체마다 아니면 내가 뭐 어느 홈페이지 가입을 했으면 거기 다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나의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또 마케팅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게 정보에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어쨌든 이제 정보의 주체는 난데 내가 그 개인 정보를 막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보의 주체 자체가 그렇죠. 기업이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보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가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A라는 업체에 어떤 이제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B업체에 좀 제공을 하고 싶어요. 네, B업체에 뭘 제공하면 B업체에서 나한테 혜택을 준다. 그럼 바로 여기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뭐 이런 이제 금융기관이 있으면 그쪽에 넘겨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양한 의료 진료 기록들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곳에 이제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의 주체가 직접 원할 때 그거를 이제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양은 워낙 많은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각각 기업들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내가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또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특히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뭐 여러분의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당장 한다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방향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좀 좋겠지만 거기에 자료 전송 요구권이라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이제 권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좀 강화되고, 마이 데이터 사업이 이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에게 이제 데이터를 중간에서 제공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또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또 해킹도 당할 수도 있고, 네. 그죠? 보안 문제가 이제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보안 회사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그쪽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이데이터 사업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입하실 때 약관을 이제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와 함께 어떤 보안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이게 우리들한테는 아직 막 생활화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주식 전략으로 어떻게 녹여내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고서에도 나왔던 기업들 중에 이제 한 2개만 좀 골라봤는데, 이제 데이터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는 쿠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네.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닌데, 금융 및 그런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그 API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API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그 어떤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때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게 이제 어느 정도 솔루션화 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도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C 플러스 뭐 이렇게 언어들 있잖아요. 프로그램 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이제 입맛에 맞게 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API를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이제 많은 고객사도 좀 확보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40개 국가로부터 5만 건의 금융 비즈니스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이걸 표준화 시켜가지고 실시간 조회가 좀 가능하게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회사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API를 가져다가 금융회사에서도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계좌 개설, 또 대출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API를 따와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걸 직접 자기가 다 하려면은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장 후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약간 보호해수 물량이 좀 일부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그 수급 부분만 좀 해소된다라면은 굉장히 저는 고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실적도 되게 좋아요. 실적도 꾸준히 좀 성장하고 있고, 점점 이게 주가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확장성이잖아요. 네. 근데 고객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산업 자체가 커지니까 이 쿠콘 같은 회사들 물론 좀 어렵습니다. 한번 전자공시나 이렇게 들어가서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이런 쿠콘 같은 기업들이 결국엔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아토는 이제 그 모바일 OTP라고 예전에 우리 그 네모난 그 OTP 많이 갖고 네. 계셨을 거예요. 그 은행에서 이제 인터넷 뱅킹 할 때 네. 주로 많이들 쓰실 텐데, 이제 그거를 모바일 형태로, 실물 형태가 아니라 그걸 이제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자서명 인증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안과 관련된 시장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이익이 좀 급증할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한 360%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PER도 한 15배 정도라서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얘기를 해주셨어요. 쿠콘과 아톤입니다. 특히 아톤 같은 경우에 성장 이후에 주가도 꽤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하면서 두 종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S도 해보도록 하죠. 지난 10월 13일에 공식 관심주로 HB솔루션 얘기를 해주셨고 초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7%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느낌들도 있는데요. 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HB솔루션도 이게 주가가 사실 정말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 기대감으로 올해 또 한 8월 또 잉크젯 장비 뭐 이런 거 기대감으로 주가 좀 많이 올랐다가 8월에 이제 증시 좀 급락하면서 그때 IT 기업들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급락했다가 오히려 이번 또 10월에는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좀 뒷심을 발휘하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설비 투자 얘기가 지난주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QD OLED 4분기부터 이제 드디어 삼성도 대형 OLED 이제 그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OLED가 이제 삼성에서도 본격화 될 수 있죠. 그동안 이제 중소형이었는데 대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주가 흐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OLED TV 쪽 수익성 개선이 LCD를 좀 상쇄하면서 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차피 OLED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 관여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라면은 이렇게 삼성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HB솔루션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다만 이제 이렇게 연달아 또 며칠 오르면 또 하루 이틀 또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가니까 단기 조정에는 대비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뭐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와 함께 다만 매수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솔루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금요일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빠질 이유가 많지 않았는데 그날 이제 외국인들이 무려 8천억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독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간히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악재가 그 이제 PC용 D램 이제 그 고정거래가입니다. 그게 9%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올 들어서 많이 낙폭이 커졌다고 하는데 그게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게 이제 피크아웃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외국인들 매도를 증폭시켰던 것 같은데 특히 PC용 D램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서버 D램은 그렇게 가격은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한 4% 정도.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조그마한 악재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의 빌미가 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 이제 주로 IT 위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 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고 한국은 이렇게 밑으로 꺾이는 결정적인 배경은 결국엔 이제 피크 아웃이냐 아니냐 특히 지금 인플레 우려가 되게 심하고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미국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애플도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가 됐고 테슬라가 지금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 이 기업들은 영향이 없어요. 그걸 오히려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 자체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기업이 사실상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도체도 뭐 D램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비메모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피크아웃은 좀 지나봐야 되는데 너무 좀 지나치게 피크아웃에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이게 그 올가 맺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좀 너무 심한데 근데 방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적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근데 다만 피크아웃 우려가 있더라도 한국은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력은 있고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좀 회복에는 시간은 일정 부분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뭐 여기서 손절매나 그런 현금 비중 확대보다는 피크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고 항상 한국 시장은 좀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뉴스 뭐 피크아웃 주가 급락할 때 샀을 때 손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항상 좋은 얘기 쏟아졌을 때 샀을 때는 꼭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뭐 좀 어려운 국면이지만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 좀 짜증 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좀 시장 보시면서 뭐 너무 그냥 도망치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 많이 널려 있으니까요. 좀 저가 매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판단들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